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약법 들어갈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249쪽이죠. 249쪽. 계약법 총론인데 먼저 이제 계약의 종류 나오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들은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이라는 건 그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우리 민법이 몇 가지를 규정했다고 했냐면 15가지. 그래서 전형계약이다라고 했고, 근데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을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면 민법의 규정이 없죠. 그럼 그건 이제 비전형계약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이 나와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것을 쌍무계약이다라고 하고,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뭐 쌍무계약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대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둘째 줄 마지막에 보세요. 둘째 줄 괄호 1번의 둘째 줄 마지막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유상인 때는 쌍무계약이 된다.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건 빌려 쓰는 계약인데 만약에 이자가 있으면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쌍무계약이고, 근데 무이자로 빌리면 대가가 없는 거니까 편무계약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위임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처리를 맡길 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맡기면 쌍무계약이고 공짜로 하면 편무계약이죠. 마찬가지 임치는 보관계약이라고 했죠. 보관도 대가가 있으면 쌍무계약이고 공짜로 보관해주면 편무계약이고, 그게 이제 쌍무와 편무인데 구별의 실익을 좀 보세요. 마지막에 쌍무계약이 있어서 동시행의 항변,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는데 편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는데 의의를 보면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면 유상, 하지 않으면 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구별의 실익, 민법상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금과 담보책임 등이 있는데 그게 유상계약에는 준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게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인데,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된 후에 대가적 의미가 있으면 쌍무,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편무계약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요 쌍무계약이라는 건 대가가 있으니까 서로 대가를 이행할 때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불능이 되었을 때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라는 위험 부담의 문제. 그러니까 대가 위험의 부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 쌍무계약에서 나오고 편무계약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유상계약과 지금 무상계약의 구별을 봤어요. 계약이 성립된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적 출연이 있으면 유상계약이고 없으면 무상계약. 가장 뭐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매매계약, 이런 게 가장 대가적 있는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요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에 관한 규정,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상계약에는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건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우리 매매할 때 보통 계약하면서 뭘 지급하냐면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 유상계약에도 적용된다. 그럼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 차임이 있는 거잖아요. 사용대차는 무상이지만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해야 안 해요? 임대차 계약을 안 해보셨나 본데 그 임대차 할 때 보통 계약금 걸잖아요. 그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적용되고요. 담보책임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요게 이제 매매편에 보면 담보책임이 별도로 나와요. 근데 담보책임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번 과정에서는 보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뭐였냐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는 걸 넘겨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담보책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를 했는데 제가 차임 내고 들어왔는데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임대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전 공짜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교환 계약을 했어요. 제 거랑 친구 거랑 건물을 맞바꿨는데 제가 받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유상 계약에 적용돼요. 그럼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저한테 아파트를 하나 줬어요. 공짜로. 증여한 거죠. 근데 아파트를 받고 보니까 주려면 좋은 거 주지. 막 이 수도관도 터져 있고요. 하자가 좀 있는 거야. 그럼 제가 그 친구에게 뭐 넌 이딴 걸 주냐 이러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공짜잖아요, 그렇죠? 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유상계약에 적용돼요. 그럼 지금 보면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적 의미가 성립 후에 있는지 아니면 전 과정을 통해서 출현이 있는지를 보는데, 그러면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일치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일치하진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있어요. 현상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현상광고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 뭐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가면 뭐 있잖아요. 잡아주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이게 현상광고예요. 그러면 현상광고 계약에 청약을 해서 승낙을 했다고 해서 현상광고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지 성립이 될까요? 잡아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광고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요물계약. 그러니까 이 요물계약과 비교되는 건 낙성계약인데, 그러니까 낙성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승낙으로 성립되는 거죠. 근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만 성립이 돼요. 어떤 의미인지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현상범 잡는다고 써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잡아드릴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현상금 주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하든지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봇대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 집 나간 누렁이를 찾습니다. 누렁이 사진 붙어 있고 뭐 특징, 누래요 이런 거 써 있고요. 전화번호 적혀 있고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써붙였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현상광고 계약에 뭘 한 거냐면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길 가던 을이 보고 전화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고 승낙합니다. 그러면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립되려면 을이 어떻게 되냐면 누렁이를 데려와야 돼요. 그럼 누렁이를 데려오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럼 계약이 성립된 이유를 보면 이제 누렁이 데려다 줬으니까 갑은 을에게 100만 원 줘야죠. 그러면 성립된 이후에 을은 갑에게 뭘 줄 게 있어요? 이제 줄 거 없어요? 성립은 이미 언제 성립됐어요? 누렁이 데려왔을 때. 그럼 누렁이 데려온 이후를 보면 갑은 을에게 이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을은 갑에게 뭘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유를 보면 둘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현이 있어요? 1박만 주는 거예요? 1박만 주죠. 그럼 성립 이유를 본다면 이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성립 이유. 근데 이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갑이 이유 없이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을이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럼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 돼요. 얘만 아니면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일치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얘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요. 요물이죠.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끔 이런 질문 물어봐요.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OX. 틀려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죠. 얘는 유상계약인데 쌍무가 아니라 편무예요. 그럼 거꾸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다. 그럼 유상계약과 쌍무계약 중에 어느 게 더 범위가 더 넓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유상계약이 있어요. 유상계약. 이 유상계약 안에는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거냐면 유상계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쌍무계약은 언제나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현상광고라는 계약. 이 현상광고 계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성계약이 아니라 뭐냐면 요물계약.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말로만 하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성립하냐면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 요물계약이고 또 뭐 있냐면 대물변제가 있어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는 건 뭐냐면 대신 뭘로 변제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대물변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야, 나 돈 없으니까 대신 시계로 갚을게. 친구가 그래라 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요건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낙성계약이면 이걸로 성립하는 거지만 요물계약이라서 이건 대물변제 예약을 한 거지 대물변제가 아니에요. 그럼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계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50쪽에 그 파란 박스 안에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끔 출제가 돼요. 이게 뭐 중요해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딱 생긴 거 보면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틀리라고 가끔 되니까 그거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죠. 지금 설명드린 거죠. 2번에 요물계약 보면 당사자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뭐만 있냐면 현상광고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이고요.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나오는데 계속적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권리 의무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이고요. 일시적인 계약 또는 일회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계약을 하고 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임대차야. 그러니까 임대차는 계약이 체결되고 약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고용계약은 일시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계속적이죠. 일정 기간 고용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매매나 교환 이런 것들은 일시적, 일회적인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계약의 성립이에요. 계약의 성립은 뭐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계약의 성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청약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냐? 청약은 반드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을까요?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 신문에 광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약이라는 건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약이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그건 청약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게 구체적이 아니면 청약이 아니라 뭐랑 비교가 되냐면 청약의 유인과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하냐면 광고들 있죠. 뭐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청약의 유인을 받았어요. 그럼 청약의 유인을 받았는데 요게 솔깃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저는 원하면 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받았을 때는 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건데 청약의 유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면 제가 청약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다시 승낙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집에 있는데 구인 광고가 떴어요. 근데 연봉 엄청 준대요. 이 회사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거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유인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제가 그 광고 보고 전화 걸어서 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유인을 했으면 제가 마음에 들면 청약을 해야죠. 이력서 써가지고 제출하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약과 유인. 그러면 이 청약의 유인은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일 필요가 없을까요? 광고하는 거 보면 섬세하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술하게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과 유인은 그런 점에서 달라요. 밖에 나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는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커피 자판기는 구체적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200원 주면 커피 줄게 하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니까 청약이에요, 청약. 가동 중인 자판기는 청약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특정인에게 청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길 가다 보면 옷가게 쇼윈도에 예쁜 옷이 막 걸려 있어요. 그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유인이에요, 유인. 근데 정찰제 매장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청약으로 옵니다. 정찰제 매장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청약과 유인의 차이점이고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251쪽에 의 나오죠. 의.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법률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청약의 성질과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청약은 의사표시고 2번에 보세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과 유인은 구별된다라는 점. 자, 다음 페이지. 청약의 효력이 나오죠.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면 도달하면. 그래서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죠. 그러면 청약을 발송한 이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청약은 소멸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총칙할 때 봤죠. 우리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문을 보세요.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데 물론 언제부터 철회할 수 없는 거냐면 도달될 때.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528조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면 승낙 기간 안에 통지를 받아야만 하고요. 그 기간 넘어가 버리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2항 3항은 뒤에서 나올 거고 529조 보세요. 529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그 기간까지. 승낙 기간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까지 받으면 돼요.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법원이 알아서 평가를 할 문제고 승낙 기간을 정하면 기간까지, 안 정하면 상당 기간까지 받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안 정해도 돼요. 안 정해도 언제까지 받으면 되냐면 상당 기간.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근데 청약하면서 12월 15일을 승낙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럼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되었는데 을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12월 14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12월 16일에야 승낙서가 들어갔대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기간을 며칠로 정했어요? 15일로 정했는데 지금 들어간 건 승낙기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얘들이 지금 격지자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승낙서가 도달돼야 성립해요? 발송할 때 성립해요? 발신주였죠. 옛일이라 까맣게 기억이 안 날 텐데 우리 의사표시의 원칙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격지자 간의 승낙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531조인데 531조에서는 승낙서를 발송하면 계약이 인정이 된다,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읽은 528조 1항에서는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 넘어가 버리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규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학설과 판례는 이걸 섞어서 일단은 며칠 날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냐면 14일 날 발신주에 따라 14일 날 성립이 되는데 그게 계속 인정되려면 승낙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만약에 승낙기간 안에 못 들어가 버리면 인정되었던 효력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가 발신주의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언제 들어갔어야 돼요? 기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5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15일 날 들어갔다면 계약의 성립일은 며칠이라는 거예요? 15일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이 되는 거예요. 발신주에 따라서. 그래서 발신주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낙기간 안에 못 들어가 버리면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 같이 비교해 두시고요. 그래서 252쪽 맨 밑에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A번에 승낙기간을 정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기간까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253쪽에 나오고요. B번에 오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무슨 기간이라고 했어요? 상당기간. 상당기간.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승낙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청약과 달리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되고 2번 변경을 가한 승낙이 나오죠. 그럼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인정하냐면 둘째 줄에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뭘 한 것으로 보냐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야, 너 1억 원에 우리 아파트 안 살래? 라고 매도하겠다는 1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는데 얘가 9천에 사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럼 이런 승낙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뭘 한 것으로 보냐면 새 청약,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갑이 9천만 원이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럼 지금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변경을 가한 승낙.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승낙의 자유. 뭐 당연한 거죠.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자기 마음이고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연착된 승낙인데 동그라미 1번 통상적인 연착. 통상적인 연착이라는 것은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건 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요. 둘째 줄에 보시면 다만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된 승낙도 뭐예요? 새 청약. 그러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 나왔냐면 2개 나왔어요. 앞에 하나 뭐 있었죠? 변경을 가한 승낙. 요거.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인정되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승낙이 연착됐잖아요. 그럼 이게 연착된 승낙이니까 계약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고 대신 뭐로 인정한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갑이 원하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개 나왔어요. 2개. 변경을 가한 승낙 첫 번째, 두 번째 연착된 승낙. 얘네들은 다 뭘로 보냐면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건 이제 통상적인 연착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비통상적 연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528조 다시 봅니다. 1항은 좀 전에 봤고 2항부터 보시면 돼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 그러니까 전항의 기간이라는 건 승낙 기간을 말하는 거야.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12월 1일 날 합니다. 승낙 기간은 12월 15일이었고요. 자,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들어갔고 을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1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냈는데 우체국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12월 17일에야 승낙서가 도달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계약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낙기간 넘었잖아요. 그럼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 뭐냐면 이건 왜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인 연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얘는 일찌감치 보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법조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통이라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연착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비통상적인 연착이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을은요. 여기서 을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할까요? 안 된 걸로 할까요? 된 걸로 알겠죠. 이렇게 일찍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 을의 기대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갑이 원하지 않으면 을에게 뭘 해주라고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라 이거야. 야, 네 승낙서가 늦었어 라는 걸 통지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안 해주면 계약은 며칠 날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12월 8일이겠죠. 예전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연착의 통지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1, 2, 3, 4, 5 딱 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이건 격지자니까 승낙서를 뭐 했을 때?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갑인데 12월 17일 날 승낙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편 소인을 봤더니 12월 8일로 찍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계약을 그냥 진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계약을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15일 날로 정했는데 17일 날 받았어요. 근데 우편 소인이 8일로 찍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이면 기간 내 도달될 것인데 연착이 된 거야. 그럼 제가 이 계약을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연착에 통지 안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제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기 싫어졌어요.
하기 싫어졌을 때는 얼른 뭘 해주라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안 해주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2월 16일 날, 이게 12월 16일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승낙 기간은 넘었는데 아직 연착 승낙서를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야, 을아, 네 승낙서가 승낙 기간을 넘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 라고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 줬다. 그러면 17일 날 연착된 승낙서를 받아보고 또 통지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이제 조문이고. 다시 한번 조문 볼게요. 2항 254쪽에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그러니까 이 연착된 승낙서가 도달되기 전에 미리 뭘 발송해줬다는 거야. 지연의 통지. 니가 안 왔어 라고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줬다면 또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3항에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송일 날 성립되는 거죠. 근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건 이거 좀 보세요. 14일 날 보내서 16일 날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럼 이때 갑이 원하지 않으면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는 아무 때나 언제나 하라는 게 아니라 비통상적일 때, 보통이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통상적인 연착은 그냥 새 청약이 될 뿐이지 연착의 통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구별해 두시고. 자, 계약의 성립식인데 2번에 격지자 나오죠. 조문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면 발신주의. 승낙서가 발송된 때 성립한다. 계속 보셨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계약의 성립은 뭐와 뭐가 합치되는 거냐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고전적인 계약의 성립 방식인데 다른 방식으로 기타 방법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1번이 교차 청약, 2번이 의사실현인데 533조를 보세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다. 중요한 말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그리고 언제 성립하냐면 양 청약이 도달되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상식선에서 이해해 두세요.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야, 너 내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매도에 청약을 합니다.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럼 얘가 청약서를 받아보고 내가 살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승낙이잖아요. 근데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 12월 3일이라는 것은 이 청약을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도 을이 갑에게 야, 내가 니네 집을 1억 원에 사면 안 되겠어? 라고 청약을 해서 이게 12월 5일 날 도달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갑이 이거 받아보면 소름이 확 돋겠죠. 똑같은 내용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한 건 승낙이 아니라 청약인데 이렇게 똑같은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가 없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갑이 한 청약과 을이 한 청약의 내용은 어때야 된다고요?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마지막 청약이 발송된 시점이에요? 도달해야 돼요? 도달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한 건 승낙이 아니라 뭐니까? 청약이니까. 승낙이라면 발신주의지만 청약은 도달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교차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이 교차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청약의 내용은 같아야 되고 성립되는 시점은 마지막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언제? 도달되어야 성립한다. 자, 그 밑에 의사실현 나오죠.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승낙은 안 했는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 주차장. 그러면 제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순간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차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요, 마음에 드는 공책이 있어요. 그 공책에다가 제 이름을 썼어요. 그럼 제가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그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그러면 그 사실이 있음을 청약자가 알아야 돼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차요원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성립하는 거예요. 몰라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 사실만 있으면 성립해요. 다음 페이지에 2번. 계약의 성립 시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지금 우리가 본 게 계약이 성립하는 건 뭐랑 뭐랑 합치가 돼야 되냐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서 계약이 성립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립인데 다른 방법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 나온 거예요. 뭐 있었냐면 교차 청약하고 두 번째는 의사실현. 이 두 가지 방법이 별도로 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매년 나오는데 계약의 성립은 256쪽에 계약의 성립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OX? 맞죠, 그렇죠? 그래야만 청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이라고 했어요.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고는 유인이라고 했고요.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좀 전에 본 거죠. 양 청약이 도달돼야 성립해요. 답은 3번이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로 본다고요? 새 청약으로 본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내일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 계약은 성립입니다. 라는 것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틀린 질문은 뭐예요? 3번이었죠. 이렇게 나오면 뭐 다 맞힐 수 있겠죠. 어려운가요? 네.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312일 남았어요. 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7쪽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불능의 유형을 볼 때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봤어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능인 상태, 이게 원시적이고,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된 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건 뭐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할 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총칙할 때 여기까지 간단하게 봤는데, 그럼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이제 민법 53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한데,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원인이 그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겠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경우가 있고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위험 부담은 조금 전에 봤는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쌍무계약은 대가가 있으니까 이행을 할 때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동시행.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불능이 되었을 때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535조를 한번 보세요. 257쪽에 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일단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불능이라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줄여서 신뢰이익이라고 불러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죠.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이행이익이 되는 거고,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뢰액을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는 거죠. 자,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이제 산속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이 별장을 을이 한번 가보고 사고 싶어서 이거를 삽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이 언제 체결되냐면 12월 예를 들어 15일 날 체결이 됐는데 12월 14일 날 그 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이 별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 계약의 이행은 불능이죠. 이게 무슨 불능이라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면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예요. 그러면 원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이 따로 535조를 규정해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뢰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의뢰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를 좀 썼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원금은 가지고 있지만 이자가 나가죠. 그럼 요 여비와 이자라는 것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쓴 돈이에요. 그럼 만약에 을이요, 이 계약이 애초부터 불가능인 걸 알았더라면 이런 돈을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배상하라고요? 갑이 을에게 그 신뢰이익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이익을 배상받으려면 이 매수인 을은 몰랐으면 끝나요?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얘는 신뢰액을 배상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배상하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매도인도 전혀 원시적 불능임을 몰랐다,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배상 책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았다면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신뢰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자, 한도가 있었어요. 한도는 뭐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1억 원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시세가 올라서 그 땅이 1억 2천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 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어요? 2천만 원 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요 2천만 원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액수가 바로 이행이익이고, 그럼 일반적으로요,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어느 게 더 큰 게 일반적일까요? 당연히 이행이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이행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경제적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내이익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근데 이행이익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값은 얼마만 배상해 주면 될까요? 5천만 원 배상해야 될까요? 1,000만 원 배상하면 될까요? 1,000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애초에 자기가 원했던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얼마를 버는 거야? 1,000만 원 버는 건데 얘가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더 써버린 거죠. 그것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이익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뭘로 정해져 있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정해져 있다. 요게 이제 535조예요. 그러니까 535조에서는 정리를 하면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자가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실내이익을 배상해라. 한도는 뭐라고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실내이익을 배상받기 위해 매수인은 선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요. 선의 가지고 안 되고 몰랐다고 땡이 아니라 과실도 없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실내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게 이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언제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 요건들은 지금 다 보신 내용이니까 요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교재는 지금 이제 안 나와요. 잘 보세요. 후발적 불능이면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 불능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일단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왜 불능이 됐는지를 봐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채무자가 잘못해서 의무를 이행 못하면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의 해제라고 불러요. 해제. 좀 이따가 이제 해제 우리 공부할 텐데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해제하면 이미 줬던 돈,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거 돌려받아야죠.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이 적용돼요. 원상회복.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이게 채무 불이행 시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해제편에 가서 좀 보시고 자 그럼 사례를 잘 보세요. 사례를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현재 1,000만 원을 줬고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목적물이 이미 멸실되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인 거예요. 근데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12월 14일 날 성립되고 이 목적물이 12월 17일 날 불능이 됐어요. 그럼 이건 후발적 불능이죠. 근데 목적물이 모두 멸실되었으니 소유권 이전은 불능으로 이제 확정되어집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에. 자, 천천히 보세요. 12월 14일 날 계약을 해서 17일 날 화재로 완전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갑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그렇죠. 그래서 무효는 뭐만 무효라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여 무효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유효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왜 불능이 되었을까? 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잘못했다. 얘가 불태워 먹거나 딴 사람에게 팔아먹었으면 그건 얘 잘못이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면 의뢰하는 사람이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약을 즉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내가 준 돈 돌려받아야죠. 그리고 이거는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해제는 엄청 깐깐해요. 그래서 이자까지 다 붙여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 없이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다퉜어요. 그러면 갑의 잘못 없이 제3자가 방화를 했거나 자연재해로 소실되었다면 갑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을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고요. 이건 얘 잘못이 아닌데 얘한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걸 이제 묻는. 그게 지금 위험 부담의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위험 부담을 시키냐면 원칙은 채무자 부담주의가 돼요. 채무자 부담.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채권자 부담인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두 번째 채권자의 책임,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위험 부담을 채권자가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줬고 그리고 17일 날 건물이 멸실됐는데 자연재해로 멸실됐어요. 자,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의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나머지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을이 대금을 줘야 되느냐 문제죠.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을인데 여러분들이 을인데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며칠 있다가 매도인이 전화를 해서요. 매수인 어떻게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인 입장이라면 야, 너 마음 아프겠다. 내가 중도금 잔금 바로 입금할게 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때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지급했던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물은 다 탔는데 돈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그걸 채무자 부담주의라 하고 그럼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이 을이 이걸 언제 인도받기로 했냐면 12월 15일 날 인도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을이 그걸 인도받지를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령을 지체했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채권자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얘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가 12월 17일 날 번개 맞고 불탔대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는 거야? 을이 져라 이거. 을이 제때 받았으면 을내지 불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이면 채권자 부담이고 두 번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갔다가 을이 불태워 먹었어요.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그럼 갑은 을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대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 부담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거나.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261쪽을 보세요. 261쪽에 이번에 위험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칙 괄호 2번에 채무자주의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누가 위험을 부담하라고요? 채무자가. 자, 한 장 넘겨보세요. 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첫째 줄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러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그 얘기예요. 구별되셨어요?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무자. 대금 청구 못하는 건데 수령지체 중이거나 또는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매도인이에요? 을이에요, 그렇죠? 갑을이 바뀌면 안 되니까 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틀린 것은 자 일단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이라는 거야. 그럼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럼 이건 채무 불행의 문제냐 위험 부담의 문제냐를 봐야 돼요. 그럼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일단 이게 계약법 총칙에서 사례 문제로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건데 목적물이 불능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언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면 원시적이면 무효지만 후발적은 유효예요. 그 다음엔 뭘 보셔야 돼요?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유효가 되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해제로 가는 거고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위험부담한다고요? 채무자. 그러나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권자 부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1번부터 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이거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이죠. 책임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X?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라고요? 채무자. 그럼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였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위험부담이죠.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 얘가 위로금으로 쓰면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그럼 누구 잘못이죠? 채권자죠. 그럼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요.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니까. 4번.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누구 잘못이야? 채무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겠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수령지체가 나왔어요.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정답. 틀렸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바로 문제에 적용한다는 건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문제가 안 풀린다고 뭐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 요걸 잘 보세요. 불능이 되었다라고 하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보셔야 되고 후발적이면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돼? 채무자 잘못이 있냐 없냐.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로 간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목적물이 제3자 병의 방화로 제가 불을 지른 거예요. 방화로 완전 소실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3자 병의 방화로 건물이 완전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을은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제는 언제 쓴다 그래요? 해제는 채무불이행일 때. 그럼 채무불이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길 가던 이상한 애가 불낸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때는 을이 갑에게 해제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이건 무슨 문제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끝낼 일이지 해제당하고 손해배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 넘어가시면 안 돼. 이해되셨어요? 예.
의식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면 내년 10월 달에도 맞아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잘 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에서 요 매도인을 지금 채무자라고 불렀어요. 왜 얘를 채무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은 편무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이죠. 그럼 쌍무 계약이면 서로에게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갑이라는 매도인은 뭘 받을 게 있어요? 을한테. 매매 대금 받아야죠. 얘는 대금 채권자예요. 대금 채권자. 근데 갑은 매매 계약을 하면 인도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매수인은 반대겠죠? 매수인은 뭘 줄 의무가 있어요? 대금 줄 채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인도와 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한 사람에게 채권 채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느냐? 왜 얘를 채무자라고 부르냐면 지금 우리가 불능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불능이 된 건 대금 지급이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에요? 불타버리면 인도가 불능이죠. 그럼 인도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얘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매매계약에서 대금 채권자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예요? 얘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면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포커스가 지금 대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무조건 채무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였죠. 그래서 그거 좀 혼동하시면 안 되고 나중 되면 왜 얘를 채무자라고 하는지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 그런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이제 봐야 되는데 교재 보시면 258쪽인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